네, 8월 29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은지의 인터뷰입니다. 뜨거운 정치 현안 다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진짜 뜨거운 정치 현안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국정 브리핑 겸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이 정치 고수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바로 왼쪽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준우 전 정의당 대표님이시고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준우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이재영 전 의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왜 안 시사인 불러주시나 하고 있었어요. 네, 너무 늦었죠?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사인 구독자랑은 처음이신데요. 다시 한번 인사를 해주시겠어요? 아, 네. 저 19대 국회의원 했었고요. 꽤 젊은 나이에. 이번에 강동에서 출마했었고 지금은 소장파 모임이 있어요. 국민의힘 내에. 그 선거 떨어지고 수도권에 있는 3040 네. 위원장들이 모여서 천목회라는 걸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간사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첫 목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 목요일에 만난다 이런 뜻인가요? 네, 아주 간단한 이름이고요. 생각을 많이 해서 한 건 아닌데 네, 첫 목회고 매달 목요일 첫 번째 목요일 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조금은 좀 개혁적인 얘기 그리고 우리 수도권에는 아무래도 이슈가 그렇죠. 같은 당내라도 영남권하고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예. 그런 이슈를 조금 좀 부각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욕도 많이 얻어먹고 있어요. 아, 보수 개혁의 아이콘으로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 없어요? 네. 50 없어. 50 들어오려다가 저희가 잘랐어요. 그리고 김종혁 그 사무 누구예요? 최고는 정목회 아니에요? 천목회 아니에요. 아하. 네. 나이 그럼 중간에 50이 되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내년쯤이면 나가야 돼요. 굉장히 정확한 첫 목회. 네. 나이 기준이 엄격하다. 청목회. 예. 잘못 들으니까 청목회인 줄 알고 그건 옛날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조직인데. 굉장히 이제 옛날 이야기부터 알고 있는 우리 김준우 아, 대표님. 우리가 처음에 초목회로 하려고 했는데 네. 그 초목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친구가 말을 잘못해서 천목회로 됐어요. 사실은. 아 정말요? 비하인드 스토리네요. 비하인드 스토리고 예. 그리고 요번에 민주당에서 단독이다. 강제 개명. 무슨 모임이 있었잖아요. 방금. 예, 초일에. 초일에. 예, 그거 예. 보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가고 있구나. 아.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죠. 쫓아가는 말도 뭐. 자, 앞에 소개가 길어지다 보니까 서영주 전 부대변인 네. 인사 늦었습니다. 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구면이시니까 예, 예. 소개 한번 구면입니다.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했고요. 지금은 저 정치의 맥을 잡고 다니는 맥 정치연구소 소장으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백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도 뭐 이렇게 종종 방송을 하시는 사이시지 않나요? 정치인사에서도 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종종 네. 종종 그렇습니다. 정치인사에서 저는 오늘 두 번째 이재영 네. 의원님이랑은 두 번째고요. 서영주 의원님은 뭐 얼마 전에 회식도 의원님? 한번 서영주 의원님이신가요? 의원이래. 네. 의원 되셔야죠. 네. 되셔야죠. 되려고 했던 말이 안 나오네. 28년 벌써 가는 거예요. 너무 멀다. 네, 지금 굉장히 이제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하려고 모셨으니까 바로 이야기 좀 들어가 볼까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우선 점수부터 한번 매겨보죠. 이게 또 이런 평론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내 점수는요 이렇게 했을 때 각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F. 낙제점이다. 예. 클래스는 영원하다. 클래스는 영원하다. 네. 아니 오랜만에 정치평론 하신다고 하시더니 바로 세게 밟으시네요. 저 지금 한 6, 7주 만에 방송해가지고 지금 사실 어색해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차이가 별로 없어요. 사실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다가 그 방송을 풀로 기자회견 못 봤어요. 오전에 네네. 회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서면으로 예. 보려고 하는데 뭐지 하는데 알고 보니까 5월 달에 한 걸 제가 읽고 대통령 있었던 거예요. 기자회견. 그래서 예.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있었던 걸 다시 쭉 다 한번 훑어보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있는 거를 차이가 큰 차이가 없다. 네, 왜 그대로. 했냐 뭐 이런 건가요? 그대로 총선 성적표 그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 클래스는 영원하다라고 좀 따갑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낙제점 바로 주셨습니다. 지금 열심히 이제 밑줄 치고 계시는 서영주 네. 소장님도 점수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 100점 만점에 한 30점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기본 출석 점수 20점. 출석 점수 있다. 뭐 예. 이제 그 국정 홍보 브리핑이라는 형식을 취했고 대통령이 출석을 하셨으니까 뭐 대리로 대변인 한 건 아니니까 20점 먹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자 간담회 형식의 질의응답이 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40점, 20점. 네. 그래서 이제 40점인데 예. 일단은 톤앤면에서 마이너스 10점. 예. 그 다음에 나머지 60점은 내용이 복붙.
지난 5월에 했었던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아, 같은 평가시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30점 정도. 뭐 30점은 제가 점수 후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F가 한 60점 해도 F잖아요. 아, 그런가요? 대학을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네. 일단은 참가상 정도는 줄 수 있다. 네. 예, 굉장히 디테일하게 점수를 나누셨네요. 네. 20점, 20점, 하지만 마이너스 10점까지. 지금 가운데서 눈동자를 괜히 왔다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국민의힘이셔가지고 굴리고 있었어요. 지금 저는 그러면 여당이니까 예.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A 마이너스 줘야 되겠네요. 아니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은 거의 뭐 10불이나 뭐. 예. 제가 B 마이너까지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알았어요. 예, 지금 알겠습니다. 댓글 얘기를 창에도 얘기를 굉장히 하다 민심이 보면 또 폭발할 것 나올 수도 같은데요. 있어요. 아, 네. 왜 A 마이너인지는 조금 그래도 부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전 개인적으로는 우리 천목해서 다뤘던 얘기인데 전 연금 개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나름 구조적으로 본질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고 이거를 그렇게만 된다면은 우리 미래 세대하고 현 세대 그리고 지금 노년층들이 어느 정도 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뭐 약간 취사 선택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서 전 연금 개혁을 굉장히 눈여겨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다만 이 좋은 얘기들이 과연 밀고 나갈 수 있고 실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대통령한테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지지율이라든지 인기가 워낙 낮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이제 민심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데 좀 야당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또 할 것인지 연금개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법안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좀 야당과 어떻게 논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걱정이 되지만 그리고 아까는 이 부분은 저희 소영주 소장님하고 비슷한데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박한 점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맞아요. 계속 했으면 좋겠다. 네네, 맞아요. 그렇죠. 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A 마이너스다. A 뿔에서 점점 감소해가는 이제 속으로 해서 A 마이너에서 멈췄다. 이렇게 이해하면 기계적 될까요? 균형에 좀 방점을 기계적 찍어줄 수 균형이 있어요. 아, 기계적 균형을 내가 위해서다. 봐서는 그 교수가 내 처지를 이해해달라. 개혁 고소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거예요. 학생한테 점수 줄 때 그 학생이 그냥 친인척이야. 그래서 그냥 어떤 그런 사적 감정이 들어간 점수를 준 것이다. 사적 감정을 그럼 어떻게 A 넣어서 마이너스가 나와? 박하게 할 수 없었다. 아니 확실하지 근데 세 못하다. 명이니까 내가 A 마이너스 줘도 맞아요. 내가 봤을 때 30점 때문에 거의 F인데 그래도 예. 총점 예. 박절하지 못한 이재영 위원장 오늘 만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인간적입니다. 예. 인간적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각자 점수 매겼던 이야기들을 더 디테일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좀 관심 가지고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의료 대란 이슈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게 좀 체감 온도가 일반 국민과 다른 게 아니냐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의료 현장 한번 가보라고 권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질문할 이유는 의료 현장에서 예를 들어 뭐 응급의사 부족하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를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원래 그거는 이제 많이 널리 알려진 거죠. 응급실 뺑뺑이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안타깝지만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전공의들이 이제 빠지면서 수술 날짜가 밀리고 있는 이런 새로운 환경이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너무 원안만 고수하지 않고 뭔가 타협하고 조율하는 정치와 통치의 어떤 기술을 보여달라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인데 이건 진보 보수랑 막론한 문제인데 이 문제 아니고 그냥 내가 맞다. 그거 끝. 이러니까 이제 소통이 되지 않는. 그래서 오랜만에 내한 공연 오신 느낌이 드는데. 어디 현실을 모르신다 이런 의미인 건가요? 좀 약간 그런 예.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내한 공연 오신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최근에 내한 공연은 또 유명한 해외 가수는 노래도 많이 부르고 안 가셨던데요. 부른다고 했나 불렀잖아요. 예. 자, 그 말에 대해서는 뭐 사실 의료 이슈는 지금 이게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제 굉장히 지금 또 한동훈 대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뭐 당정 갈등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뭐 사실은 요 부분, 요 이슈가 지금 당내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하고 한동훈 대표는 이거를 뭐 아예 명확하게 포지셔닝을 잡은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의 그 말씀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자의 그 취지가 질문의 취지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께서 그럼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답변을 좀 기다렸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첫 마디가
현장 가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 말을 하고 싶어도 좀 순서를 바꿔서 했으면 어땠을까. 뭐 예를 들어서 안 그래도 뭐 많이 우려하고 계신 건 내가 알고 있다. 나도 신문 본다. 뭐 나도 사람들한테 얘기 듣는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강하게 포지션을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다. 좀 믿어달라라고 하면서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근데 첫 마디가 현장 가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 안 그래도 지금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딱딱해 보이는데 좀 그거는 좀 아니올시다 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목회가 또 9월 5일에 관련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따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시죠. 의료 네. 현장을 좀 잘 알기 위해서는 예. 시사인 김현희 기자님이 쓰신 뒤틀린 한국 의료. 아름다우시네요. 네, 제가 최근 책을 샀습니다. 이야, 직접 내돈내산. 네. 그리고 네. 그걸 보면 또 그런 얘기 나와요. 이제 의료개혁 외치시는 분들도 2,000명 한꺼번에 지금 증원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다. 네. 교육 현장에서 그거를 인프라가 지금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료개혁 찬성, 의대 증원 찬성하는 분들도 이 방법론에 있어서 이 거친 거의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 그 한양대 시절 박찬호 선수가 예? 제구가 안 되고 158을 던져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제구가 전혀 안 되니까 좋은 문제의식이라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필요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공감을 못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뼈아프게 좀 용산에서 느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론면허가 잘못됐다는 게 이런 그 현장에 가보시라는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만합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현장을 안 가봤겠어요? 그 수많은 기자들이 각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다 기자들이 포진돼 있고 현재 응급실에 가서 이게 문을 열었어도 가능한지 안 한지 다 체크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각 언론사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정보 보고를 좀 같이 공유를 하면서 고민했더니 그냥 거의 마비 상태예요. 대구 같은 응급 대학병원 다 불가합니다. 전공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는 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오해하는 것 같아요. 문을 열어놨는데 들어가봐도 치료 못 받는데 문을 열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폐쇄는 아니잖아. 근데 문만 열었다고 해서 응급실 돌아간다? 저는 그런 보고를 받지 않고서는 이렇게 기자한테 반문하듯이 한번 가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현장 가봐 잘 되고 있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상황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보고를 못 받았거나 아니면 왜곡된 정보를 받았거나 아니면 본인은 절대로 이 의료 이 상황 자체가 결코 뭐 이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확증 편향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기자한테 현장 가봐라? 그게 할 소리예요. 다 알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국민적인 우려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뭐 군의관을 하든 뭐를 하든 이런 대책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한테 말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거. 얼마나 그 기자가 물어봤는데 네가 가봐 현장 이런 거잖아요. 맥소장님 화나셨습니다. 아니 왜냐면 나도 기자를 해봐서 아는데 예. 굉장히 이게 대통령의 브리핑이라서 그냥 참는 거지 속으로는 뭐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마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토론면허가 완전히 빵점이 아니라 이거는 낙제점. 낙제점. 그렇죠. 아예 그냥 출입 금지시켜야 돼요. 마이너스 점수라는 말씀이신 거죠? 0.27이라고 하는 이 거니까. 현장 가라고 하는 거 보고. 예, 참, 예, 기본 상황 인식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대통령실에서 계속 나왔던 게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라는 식의 메시지였고, 그거에 연관된 이야기였던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 분 다 굉장히 혹평을 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그리고 몇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예. 그 다치셔가지고 22군데나 돌아다니셨는데 치료를 못 받았다. 근데 그런 말들을 지금 불과 며칠 전에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언론에서 화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그런 걸 인식을 하고 있고 아니 저렇게 높은 사람도 마저도 저렇게 안 되는데 그럼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더 불안감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네. 그리고 또 어젠가요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 김한규 의원 예. 김한규 의원도 굉장히 어쩌면 고통스러운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반응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좀 정무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통령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최소한 이런 반응을 하시는 게 저희가 봤을 땐 정무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코치하는 사람은 없었나라는 좀 아쉬움도 있긴 있어요. 코치하면 혼나는데.
혼나더라도 해야지. 그게 아니 진정한 혼란들에도 거지. 얘기를 들으면 경로에서 나가 이러면 어떡할까? 지금 요새 그 경로에 익숙해지지 않았어. 요새 화를 좀 줄였다 이렇게 동아일보 이제 이기용 칼럼이 나오던데요. 줄였자. 줄여도 그렇다. 줄여도 술을 줄이셔야 되는데. 술과 경로를 줄였다라고 하는 게 그 칼럼이 아마 소위 말하는 주제이긴 했는데요. 네. 예. 뭐 그래도 다시금 이제 이 이슈로 화를 낸다라는 말이 요새 좀 여의도에 돌긴 하더라고요. 네. 아마 한동훈 대표 관련된 이슈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 이야기는 이제 이따가 이해하고. 이재용 네. 위원장님한테 네. 더 여쭙도록 하고 대통령 발언에서 짚을 게 많다 보니까 좀 더 넘어가 보면 그러니까 뉴라이트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8월의 아젠다 중에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하는 말로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김태호 1차장이 했던 말과도 맥락이 다 있는데 좀 짜고 친 거죠 뭐. 그런가요? 근데 저희 또 주하원 기자가 아주 발빠르게 이종찬 회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대통령의 이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냐고 했더니 뉴라이트 모른다고 하는 것은 역사 공부 안 한 것이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가만히 이 대통령이 뉴라이트 모른다는 말을 보고 김태우 1차장한테 거의 끌려다니는구나. 대통령님 저 시킨 대로 하세요. 이렇게 답변하세요. 난 뉴라이트 몰라요. 그게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김태우 국가안보 1차장 얘기할 때도 언론 비평도 그러고 사람들이 대통령이 뉴라이트를 모든 게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건가? 대통령을 욕보이는 건가? 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근데 뉴라이트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 뉴라이트라는 어떤 그런 행태가 어려운 어떤 정의가 아니에요. 금방 구글링을 하거나 챗 GPT에 물어보고 관련 서적 뒤적뒤적하면 뉴라이트가 이거구나. 뉴라이트가 2000년도에 생겼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 말하자면 오랜 어떤 그런 집단도 아니고 역사의 주류도 아니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역사 논란의 중심에서 본인이 이념 전략을 벌이면서 뉴라이트가 얼마나 지금 사회적으로 현안이 되는지 모릅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현안이 되는 걸 공부 안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혹자들은 댓글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술 먹을 시간에, 술 드실 시간에 그런 거 봐라. 30분만 투자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줄였대잖아. 줄였대잖아요. 아니 줄였는데 줄였으면 봐야지. 그러니까 원래 절대량이 많았어. 역사 공부를 안 한 게 맞고 아니면 여기서 본인이 안다고 하면 찔리니까 나는 뉴라이트를 몰라 하는데 임명한 사람은 다 뉴라이트야. 그러니까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난 몰라 뉴라이트가 뭔지 모르겠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발뺌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본인의 무식이 그 자기가 임명하는 그런 부담보다 그게 참 편하겠다라는 선택한 거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제가 정확히 아는데 그 멘트가 뉴라이트가 사람마다 정의하는 게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언론마다 좀 다르다. 사람마다 그런 다르다. 식으로 약간 살짝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아예 뭐 뉴라이트란 단어를 못 들어봤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아마 이제 물었겠죠. 김태호 소장한테 뉴라이트가 뭐 그때 지식인 선언했다는 게 뭐예요? 뭐 이제 안병직 교수가 뭐 이영훈 교수가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완전히 조직은 아니고 그냥 서명운동 같은 거여가지고 좀 각계 분산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설명 브리핑 갔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여튼 그런데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되게 보면 자초비난이거든요. 왜냐하면 독립기념관 관장 문제도 그렇고 지금 사실 또 넓게 보면 우리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조금 이념 색채가 더 강한 분들을 그럼 총선 평가 이후에 국정 기조의 변화가 있어서 조금 더 뭔가 중도 확장성이 있고 좀 더 개혁 아젠다를 뚝심 있게 밀고 갈 수 있는 책사형 인재들을 좀 채용을 발탁을 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뉴라이트나 그런 좀 가까운 이념적 성향의 강성 인사들을 쭉 인선에 배치를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역주행을 해버리는 거죠. 나쁜 의미에서 이제 시대의 흐름 그 민도와 역주행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약간 변화구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이종찬 우리 회장님이나 이철우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부자 또 절친이고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사실 제가 낙제를 준 이유 중에 하나라고밖에 볼 수 없죠. 참 이런 이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논평이 잘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지적도 좀 있던데요. 있긴 한데 사실 뉴라이트에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도 분분해요. 그 뉴라이트에 대해서 이해를 했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알던 거기에 동조하는 분들도 있는 건 사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분들은 뉴라이트가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얘기가 맞아? 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초기 지금까지도
그 주위에 있는 인사들 중에서 뉴라이트 성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드러난 사람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제 소문을 들어보면은 저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서는 이거 잘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왜 요 뉴라이트는 뭔지 잘 모른다라는 요 맥락은 조금 그 어디선가 하나 따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김태호 실장님 제가 그 봤어요. 그 제목은 그거였더라고. 뭐냐면 뭐 뉴라이트는 뭐 새로운 보수의 전구 보수 뭐 좋게 딱 제목에 꼽혀서 이게 뭔 소리야라고 해서 찾아보고 그 발언을 봤더니 이런 사람들이라고 모여졌다. 그들이 스스로 정의를 하는데 나는 거기하고는 상종을 안 하고 교류를 안 한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 있어. 그걸 믿던 말던. 근데 이제 제목은 그렇게 뽑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럼 나 믿고 싶어요. 진짜 그 사람들이랑 뉴라이트하고 교류를 안 했으면 좋겠고 교류를 한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다는 차원에서 해도 그 국정의 그 방향성에 너무 영향을 안 미쳤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밖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식은 꽤 많은 인사가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맥락은 김영석 관장의 임명에 내가 뉴라이트 이런 것들을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몰랐다. 뭐 이런 취지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누누이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김영석 독립관장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결정을 못했잖아요. 임명권자가 대통령인데 이렇게 광복절 경축식에 37년 만에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는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대통령이 왜 인사권자가 처리를 안 했지? 그때 제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아 본인이 임명한 게 아니구나. 자백한 거예요. 누군지 모른다. 누군가요? 아니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면은 모르죠 누군지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 안 했으면 누가 결자 임명한 해지를 건가요? 못하는 이유는 본인이 결자를 안 했으니까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모르고 했네? 그럼 본인이 해지할 수 있는데 내가 모른다고 본인이 고백하잖아. 자기가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준 거야. 누구죠? 그럼 우리가 상상력에 맡겨야 되지만 아니, 용산 근처에 있는 뭐 있잖아 한남동도 있고 뭐 등등. 어쨌든 예를 들면 뭐 개개인에 대한 그 뭐 역량에 대한 평가는 뒤로 하더라도 네네. 박근혜 정부 때는 윤주경 의원이 이제 의원 하기 전에 독립기념관 관장을 하셨고 윤봉길 열사 저기 이제 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박근혜 정부보다 못한 거죠 지금. 명백한 낙제 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해 안 가고, 그러니까 역사 공부하고 다른 생각 가질 수 있죠. 학문의 논쟁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시대과제 그 4대 개혁, 5대 개혁을 갖다 4+1 개혁을 지금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이념, 이 뉴라이트의 세계관과 인식관을 가진 사람이 어떤 소용이 있느냐. 현실에서 소구되느냐.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이 옛날에 80년대 무슨 뭐 해방전후사 인식에 있는 역사관에서 반대하는 경향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는 건 뭐 알겠어요.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국정 운영에서 별반 도움이 안 되는데 사람을 되게 좀 못 쓴다. 보수가 지금 되게 끙끙 앓고 있거든요. 우리 중에도 좋은 사람 많은데 왜 이런 사람만 써가지고 지금 갈 길도 바쁜데. 계속 커피를 드시고 계십니다. 이재용 위원장님이 보수가 끙끙 앓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동의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4+1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진짜 해낼 수 있는 동력이 있느냐. 그 동력들이 이런 이슈 되면 자꾸 가려지는 거죠. 깜깜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 너무 이게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뭔가가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순서를 잘못 둔다. 우리 바둑둘 때 보면은 어떻게 뭐가 이기는 건지 알잖아요. 근데 항상 순서 잘못돼서 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순서가 좀 잘못 짚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돼요. 앞으로 3년 남았기 때문에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바뀔 겁니다라고 네.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려스러운 게 대통령이 뉴라이트를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역사인식에 그런 확증이 있다면 고칠 수가 있는데 본인은 뉴라이트를 몰라요. 그리고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임명도. 그리고 주변에 임명하는 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옆에서 인원장 하세요. 이건 말입니다. 뉴라이트로 가서 이 국정의 방향을 그래?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럼요. 이렇게 돼야 3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했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국가라는 거는 본인이 설사 잘못됐더라도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끌고 가야 되고 그래야만 본인이 결자해지가 가능한데 이분은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게 아닌가. 위험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오늘 또 굉장히 좀 명징하게 물어본 질문이 이제 대통령이 8.15에서 이야기하기도 했던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 그러니까 야당이라고 하는 의심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혹시 그쪽을 지칭하는 거냐라고 기자가 명확하게 좀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제 국가의 기밀을 이렇게 이렇게 밝히는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식의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오 말들은 그럼 좀 이제는 이 논쟁이 좀 명확해졌다고 봐야 될까요? 국가의 기밀 예. 02800-7070. 그걸 밝히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인 거예요. 아 국가 기밀은 기밀이잖아요, 기밀. 그 다음에 그 관저에 있는 그 정자. 그거 어떻게 저렇게 들어왔습니까? 하는 거군요. 이런 게 말하자면은 기밀. 아. 그 다음에 드레스룸, 사우나 이거 예. 불법 추진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기밀. 아 이런 걸 밝히라고 하면 반국가 세력이에요. 결국은 야당 소장님한테 배울 게 많네. 아니 어떻게 이런 답이 나와? 호나우딩요. 아니 여기서 나는 아니 저 감탄했어요 진짜. 그래? 진짜로. 네, 아니 진짜 감탄했어요. 간단 그러네.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명확하게 얘기해서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거 하나만큼 명확하게 해줘서 고맙다. 방금 말씀하신 도대체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고 했을 때 우리 디펜스하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야당이 나오게 되면은 예. 야당을 거기다 갖다 껴넣게 되면은 이거 뭐 말이 안 되잖아요. 협상의 대화의 상대인데. 근데 이거를 차라리 북한 정권 추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명확하게 지칭해서 이건 잘했다라고는 오히려 칭찬해 주고 싶은데 소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거기에 그렇게 띵하네. 말했었으면 좋은데 기밀. 기밀이 이제 초점이죠. 근데 그 아니. 기밀을 자꾸 요구하는 사람들은 북한 정권을 추종한 세력 넘어가는 거야. 이 정부는 그렇게 덤나들거든요. 윤석열 해설 1타 강사로 오늘 이게 내가 나오셨습니다. 2년 반 3년을 겪어보니까 이제 알겠어. 그리고 너무 솔직한 분이야. 못 숨겨요. 화나면 화나면 경로하고 그 다음에 좀 짜증나면 안 만나고 밥 먹는 거 취소하고. 휴머니즘이 있네. 그러게 확실한 분이라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인데 기밀을 막 이렇게 아니 얘기하는 그건 앞뒤가 안 사람들. 맞죠. 솔직한 사람이라며 착하고 그러면은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명확히 해줬으니까 그건 그대로 받아주셔야죠. 그리고 이런 세력이 우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냥 모르고 뭐 알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평상 생활에는 뭐 전혀 영향이 없지만 있는 거는 맞거든요. 다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칭을 명확하게 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 논쟁에서 벗어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용 위원장님한테 이런 거예요.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참 명확하게 그냥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었으면 그렇게 지칭이 되면 나도 인정. 근데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을 규정해요 자꾸. 그러니까 반국가라는 건 본인 입장에서 자기 이 윤석열 정부가 반공의 의지, 강력한 힘으로써 북한을 무너뜨리겠다 이런 거에 반대하는 것도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으로 포함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고 빨갱이 문재인 얘기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후보자로 임명하는 부분들도 보면 이런 맥락들이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맥락에 진보 진영의 특정 몇몇들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예를 들어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기밀을 요구하면 특히나 이건 반국가 세력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다고 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예, 해설이 길어졌으니까 다음 말씀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왜냐하면 또 저희가 꼭 이렇게 눈여겨봤던 말 중에 하나는 김건희 여사 관련돼 있는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지금 수사심의위원회의 어떤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검찰의 무혐의야 그것들 어떻게 좀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는 이제 다른 영부인들도 이제 과거에 다른 곳에서 한 적이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이제 마땅한 공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좀 김준호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그 임의 조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할 수 있다라는 식의 말은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죠. 이제 굳이 뭐 이렇게 안 해도 뭐 방법 그런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죠. 근데 이제 예외를 먼저 주장하는 것은 별로 정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싶어요.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그전에는 이제 현명하지 않은 처신이라고 했잖아요. 현명하지 않은 처신이고 그냥 모든 평등하게 가서 조사를 받겠다. 그래서 조사 받고 그냥 비공개로 일정 조율해 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가고 이런 일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뭐 또 양해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아예 공간 자체에서
서초동을 무조건 이제 배제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약간 오히려 여전히 특혜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총선 결과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이런 반응이 정무적으로 타당하냐에 대해서 저는 뭐 당연히 역시 이것도 낙제인 것 같고 부속실 문제 공간 없다는 거는 저는 좀 공감은 했어요. 네, 공간이 없대요. 제가 예. 이제 들어보니까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가면서 그 공무원 숫자가 줄었잖아요. 예. 준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공간이 없어가지고 물리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원래 청와대에서 그 비서관실마다 이렇게 그 서류 복사나 관리나 이렇게 해주시는 약간 하위직 공무원 같은 계약직 같은 분들이 계셨대요. 그분들 다 없앴다 그러더라고요. 비서 역할 하시는 분들이 네, 자리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자리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옛날에 비해서 그럼 직접 다 하시는 행정관들이 이렇게 또 책상도 되게 따닥따닥 붙어 있고 그래가지고 공기 밀도나 이산화탄소 비율이 되게 높아서 근무 환경이 안 좋다고. 그래서 요 대답을 기가 막히게 누가 이제 발견했다. 하려면 하죠. 사실 그 전부터 검토한다고 했는데, 근데 대답을 이렇게 하는데 신박한 답변인데 어느 정도 그 뒷받침할 만한 물질성 있는 근거는 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예. 나 진짜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전화를 해서 알아봤어요. 오, 취재해 오셨습니까? 취재했어요. 예. 뭐 하나라도 뭐 던지고 가야지 나중에 또 불러줄 거 아니에요. 훌륭하십니다. 예. 이 마땅한 공간이 없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충분한 공간이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누구 마음에요? 여사 마음에? 내가 또 말 잘못했네. 큰일 났네. 아니야, 그게 아니고 모든 국정 여사 마음이 뷰가 안 좋은가 모든 거를 이렇게 수행할 수 있을 만한 마땅한 공간이 없는데 공간은 이미 좀 찜해놨대요. 공간은 찜해놨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제2부속실장이 누가 될 건지에 대해서 나름 기사도 나오고 하지 기사가 않았습니까? 나왔기 때문에 예. 공간은 이미 벌써 확보를 한 것 같고 그걸 이제 어떻게 채우느냐라는 것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면 실무진은 준비를 다 해놓고 결단을 마지막 못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아니 그것이 이제 마땅한 공간이 없다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건데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이 공간이 협소해지다 보니까 뭐 옛날 같이 이렇게 모든 부서가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든 쪼개고 뭐 잘라서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미 그 정도는 지금 공간을 활용할 정도로 이제 마련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분 다행이다. 왜냐하면 이게 제2부속실 설치하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요청한 거거든요. 여당 내에서도 그랬고. 근데 이게 공간이 없으면 말만 있는 거지 공간이 있어야지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믿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잠깐 짧게 얘기하면은 이 부속실 설치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공간에 대해서 공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의아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 부속실이 옛날에 4명부 설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호화롭게 할 필요도 없고 또 작은 용산을 얘기하면 용산의 일부분이 이 부속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미 김건희 여사가 쓸 수 있는 공간을 5층에다가 해놨잖아요. 대통령과 같이 쓴다는. 대통령이 굳이 안 쓰더라도 대통령 집무실 2층에 있으니 5층을 리모델링해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까 저도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누구 마음에 안 드냐. 그러면 그 사무실까지 그냥 사무실 열어놓으면 가서 있으면 되지. 거기에 무슨 드레스룸이 있어야 되고 뭐 어떤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고 공간이 이 정도 확보돼야 되고 무슨 전시장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업무를 보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하나하나의 디테일에서 용산이 늘 마이너스 감점을 받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최근에 오늘 8월 29일 날 대통령이 그 국정브리핑을 하는데 또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또 기사가 하나 흘러나와요. 미담 사례. 쪽방촌을 가서 이렇게 뭐를 이렇게 좀 뭐 봉사활동하는 걸 하면서 주민들이 감동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밀어낸 거거든.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국정이 김건희 여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또 그런 개인적인 좀 씁쓸함도 있다. 네. 그 기자회견 이야기를 이렇게 좀 저희가 뽑아본 말로서 짚어봤는데 혹시 세 분이 좀 이렇게 눈여겨봤던 혹은 좀 요 이야기가 귀에 쏙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있으시면 각각 좀 이야기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 개혁 부분을 제가 몇 번을 돌려서 봤어요. 왜냐하면은
전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 시대적 그 이슈라고 생각하고 숙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 깊게 받고 그 내용이 예전에 이제 나오던 거를 좀 종합적으로 잘 정리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연 이 정도 수준의 그림을 그리긴 했으나 이걸 진짜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만큼은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기구도 내부에 설치를 하고 사실 21대 끝나면서 그걸 못 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예. 22대는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것만큼은 여야가 합의해서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르게 주목해서 보신 말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발언에는 없고 질의응답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최상병 특검 문제, 김건희 여사 문제거든요. 이거를 본문에 전문에서 뭐 신상과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넣을 수 있는 용기는 없는 것인가? 그것의 결핍.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은 있지만 아마 그 글을 쓰는 담당자 연설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걸 못 넣을 거예요. 예. 근데 국민이 바라는 거는 그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으로 미루고 다른 거 얘기만 하면 조금 공감을 못 이루는 게 아닐까 듣고 싶은 게 있는데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좀 눈여겨봤던 거는 역시나 뭐 의료개혁 부분들은 뭐 거의 뭐 들을 거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그냥 들을 게 없었고 고집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최병 특검 문제예요. 그 조금 기조가 바뀌었어요. 논조가. 대통령의 그러니까 기조가요? 예, 수사 예. 최병 특검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사위원회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라고 규정했어요. 청문회를 보니까 그랬다라고 주장을 그거잖아요. 했죠. 그러니까 예. 본인들이 청문회를 본 거잖아요. 예. 그 전까지는 뭐냐면 공수처 수사 부분들이 있었어요. 수사의 결과를 좀 보고 그다음 그 전에 뭐였냐면 이건 민주당의 정쟁용 그리고 단독 처리한 어떤 그런 입법이기 때문에 용인할 수 없다.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이 혼자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방어 논리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실체가 없는 걸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 수사위원회에 나는 아니다. 라는 것은 뭐냐면 전형적으로 한동훈 대표 효과예요. 한동훈 대표의 반격이 예상되는 대비책이다. 결국에는 이건 뭐냐면 여야가 이 의료개혁 부분들에서의 충돌이 있은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의료개혁 그 다음 스텝은 최병 특검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들어가고 지금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 요구한 대로 3자 특검을 포함한 특검을 다시 발의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그러게 하면 해달라는 대로 지금 민주당이 해줘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그걸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그럼 여야 합의로 올라올 공산이 크다. 네. 그랬을 때는 더 이상 이거는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부분 정쟁으로 치부하기에는 방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수사도 펼칠 나오기 것이다. 전에 예. 청문회는 수사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벌써 결론을 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최병 특검에 대해서 준비하기 시작했다. 좀 그게 눈에 좀 띄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의료 개혁도 보면은 사실 한동훈 대표가 되면 이건 용산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겠다라는 건 이미 4월에 예견된 거였어요. 왜냐하면 총선 전에 그 담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여의도에서 들리는 소리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용산에 요청을 해서 그 증원 수라든지 이런 걸 조금 유연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번에 전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드러났던 부분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상병 특검도 본인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제 야당에서는 뭐 속도감 없이 이거에 대해서 좀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8명 아닙니까? 이 108명의 통과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게 통과가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이게 만약 거부권이 행사가 됐을 때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냐 그것까지도 계산을 하고 지금 최상병 특검은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최대한 많이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의 설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당정 관계 이야기를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데 이게 진짜 풀리기 쉽지 않아 보이는 게 당장 8월 30일에 대통령과 대표가 만나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좀 취소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네. 그것도 원내대표한테는 알려주고 당대표는 뒤늦게 알았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관계가 계속 좀 나빠지게 되면 이게 못 푸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전 어제 이제 국회에 갔는데 네. 가가지고 기자들 몇 명하고 얘기를 하는데 전 진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는 했어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한동훈을 좋아하나 보다. 왜냐하면 사실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 인기, 인지도, 지지도 이런 것 중에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은 어느 나름 당정 관계에 있어서 예전보다 훨씬 더 각을 세우고 긴장감을 좀 팽팽하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본인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싫어하느냐 마느냐 마저도 갑론을박은 있지만 이 오랫동안 손을 발맞춰서 해서 그런지 예전에 뭐 약속 대련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절대 아니더라도 내심이 어쩜 이렇게 도와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동훈 띄워주기 하고 있다. 예전에 우리 그 얘기 있었잖아요. 총선 지자마자 한동훈 그냥 쏙 들어갔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막 들고 나오면서 오히려 이게 당대표가 되는 길을 터주셨잖아요. 그런 식의 지금 효과가 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요번에 사실 63%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 63% 결과 나오기 전에 우린 당내에서는 이게 50% 넘기냐 마느냐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결선투표 있었거든요. 가냐. 예. 그거였잖아요. 예. 저 그 선관위였는데 그래서 미리 이제 그걸 받아보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다 보여서. 전 그 63%를 보면서 진짜 놀랐어요. 오, 생각보다 너무 그치. 높아서. 너무 높고 예, 예. 제가 저는 그런 나도 당에서 생활을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당에 대한 내용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나도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의미가 있는 숫자였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한동훈이 무조건 잘해서 됐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상대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농담, 진담 반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전혀 그 만찬 취소한 거는 좀 이유는 해명은 좀 그래요. 네. 좀 그래요. 추석 전에 굉장히 막 그러지. 아니 좀 그렇긴 한데 말하기 좀 그렇다는 거지. 말하기 그렇다. 아니 왜 그렇게 취소를 했을까? 일정이 그러는데 많다. 뭐 추석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정은 예전에도 많은 거 알았을 텐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갈등이 심하고 뭐 해결책은 없는데 마주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복잡합니다. 선회해서 보면 네. 예. 공사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껄끄럽고 한동훈 대표가 예전에 본인이 데리고 있었던 부하 직원이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것 같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감히 나한테 대들어? 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기획에 대해 찬물을 끼얹어? 아무도 말 못하는데 이게 조금 불쾌했을 수 있는데 조금이 아니라 아마 대단히 불쾌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뇨한 최고위원한테 어떤 그런 언론 보도를 보면 뭐 경로할 화를 만큼 대경로로 화를 많이 낸게 다 했다. 들렸다 예. 정도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공사를 구분 못하냐면 그거 사적 감정이에요. 대통령은 사적 감정을 철저히 숨기고 공적 일을 해야 되는데 공적 일을 하려면 더더욱 밥을 한 번 더 먹어야 돼요. 30일 날 먹고 야 시간 되면 저녁에도 먹자. 우리 끝장 토론 한번 해보자. 네가 하면 안 되지. 그 문제 제가 이렇게 이제 화자 입장에서는 네가 그렇게 그 의대 증원 유예를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문제를 한번 나하고 얘기를 하고 나는 이 의료 개혁은 내가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한번 해법을 찾아보자 추석 전까지 이렇게 하는 게 공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사적으로 꼴 보기 싫으니까 밥 안 먹어 추석 이후에. 근데 그 이유도 되게 웃긴 게 추석 민생이 더 중요해서 밥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밥 먹는 모습. 그러면 고백하는 거예요? 본인들 밥 먹으려고만 만났나? 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유가 안 되고 또 국민의힘 연찬에도 안 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냥 다른 사람 보내서 의료개혁 장수석인가요? 그분 보내서 설명하는 거 보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자격이 상당히 미달된다. 네. 함량 미달이다. 공사 구분 못하면 국정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실 다 아는 얘기지만 기자님 잘 아시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 특검 때도 이제 특검 갔다 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원래 이제 윤
윤석열 당시 이제 뭐죠? 아. 그때 검사가 이제 한동훈 검사를 엄청 아꼈어요. 동훈이가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엄청 칭찬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처럼. 사실은 예. 사실은 그 진짜 막내 동생처럼 보고 있었던 인식이 있었을 거고 그 인식이 이제 크게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마뜩치 않은 거죠. 근데 사실은 당대표까지 어쨌든 자기 힘으로 올라섰고 그리고 어쨌든 집권 여당의 대표고 그러면 저는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비록 지금 지지율이 낮지만 그리고 보수의 지금 대선 후보 1위는 한동훈이지만 내가 아직 많이 기간이 남았고 한동훈 정도는 그래도 내가 격추시킬 수 있다. 격추. 그러니까 고건 총리 시즌 2를 만들 수 있다.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 아직 그런 힘이 있다. 그 힘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좀 어설픈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는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정 현안의 문제를 그렇죠. 풀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들이 가시가 돋더라도 좀 만나가지고 허심탄회. 근데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는 술을 안 먹어. 별로 이렇게 재미도 없는 거야 만나면. 그러니까 술이라도 한잔 하고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좀 이런 미스. 제가 볼 때 이거는 이재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한테 미스가 아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계속 정무적 미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뭐 속보 하나 떴네. 9월 1일 날 여야 대표 회담하기로. 네네. 그거 아까 떴었는데요. 대본에도 있는데. 예, 그 이야기. 대본 안 보고 들어오죠. 많이 적어놨는데 대본. 그냥 맥만 가지고 방송하는 것 같아. 맥만 가지고 방송해도 이 정도. 네. 공부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읽진 않으셨네. 되게 거의 윤석열 대통령 닮아가지고 헛다리 짚고 있네. 아주 또 당했다. 친윤이야 친윤. 예, 지금 여기 9월 커피 1일 되게 쓰다. 이재용 위원장님이 쓴 커피를 계속 마시는 방송. 예. 9월 1일에 여야 대표 회담 이야기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이야기 나오다가 결국 이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좀 어떤 이야기 나와야 된다라고 보세요. 세 분이 좀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사실 간만에 또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님이 어쨌든 대표가 이제 결단한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 그래서 내가 1인지야 만인지상이다. 내 위치가 뭐다라는 걸 쇼업하기 되게 좋은 스텝이었는데 스텝이 꼬였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만 만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원래 생각했던 스텝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날까 말까 하는데 자기가 지금 이거 안 만난다 그러면 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포지션이. 그래서 나는 독자적인 정치인이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어떤 오히려 한동훈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대관식. 예, 한동훈의 대관식인가요? 네, 스스로의 대관식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9월 1일 회동 결정한 거다로 보여집니다. 예.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뭘 얻는 자리죠? 일단은 이게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여야 대표 회담은 이제 원래 예정됐던 건 일주일 전이었잖아요. 이재명 대표 코로나 걸렸고 그거는 왜 한동훈 대표가 단박에 받았냐면 서로 이해관계가 딱 떨어진 거예요.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는 이 용산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야당 대표를 만났어야 되는 수요가 있었고 이재명 대표는 연임 이후에 그 부담감을 밖으로 이제 표출시켜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중도 회원에 대한 어떤 그런 또 수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서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나는 거였는데 이게 시간 흐르면서 최병 특검이 이슈로 됐다가 의료 대란이 터진 거예요. 근데 의료 대란이 이제 핵심 의제로 올라서면서 결국에는 의료 대란 부분들을 가지고 공동으로 용산과 각을 세울 수 있고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 실계 자체를 힘을 합쳐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의료 대란 부분들을 한동훈 대표한테 힘을 실어줘야만 그 다음 스텝을 넘어가요. 최병 특검. 그러니까 중요한 의료 대란 부분은 여야 공이 크게 변동이 없어요. 이 증언은 필요하되 어떤 방법 자체를 좀 순차적으로 연착륙을 하자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자기 고집만 피우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고집대로 할 거예요. 입법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공감대를 얻어서 그 다음 넘어가는 최병 특검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버티면 20% 밑으로 추락할 공산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최병 특검에 대해서 이번 의료 대란의 국민의힘에서 겪은 많은 의원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 죽겠구나. 라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저는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거는 잘
정치적인 함의를 같이 이끌어내서 실패하더라도 체병 특검까지 가서 뭔가 국정 정상화에 대한 어떤 소구를 끌어내지 않을까. 그런 의미들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대관식이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시험대에 오른 것 같아요. 아, 한동훈이 시험대에 올랐다.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본인 스스로가 예. 한번 나 이제 시험 받아볼래, 테스트 볼래라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뭐 당정 갈등도 얘기하고 각각 개개인에 대한 이해관계도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만나서 특히 이 의료 대란 관련해서는 있었던 이슈이지만 이렇게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이슈인지는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정치인으로 내가 독자적인 행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를 테스트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왜 시험대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네. 설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크게 보면은 만에 하나 본인이 이제 뭐 대권에도 관심이 있고 가고 싶다면은 절대적인 거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실패를 해버리면 그거는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여당은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져가면서도 어떻게 이거를 잘 같이 갈 수 있을까 아주 미묘하고 굉장한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시험 때 이제 본인이 스스로 올라탔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한동훈 대표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아, 왜요? 일단 우리 당원 당규상만 봐도 내년 9월이면은 관둬야 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추석 오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감 들어가고 성과를 하면 내야 되는. 네, 성과를 내야 되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뭐 지지율은 굉장히 높긴 하지만 당 대표 된 이후에는 그냥 역사 관행상 보면은 지지율은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아. 그럼 본인은 이 지지율을 어떻게 해서든지 덜 떨어지게끔 만드는 게 숙제일 거예요. 그래서 공고히 다지는 거. 그래서 그게 내년에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이게 진행이 돼야지만이 당 내에서도 야 한동훈 더 필요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시점에서 추석 전에 이런 승부수를 띄우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잘한 행동인데 이제 성공시키느냐 마느냐 이건 이제 또 다른 지켜봐야 될 일이겠죠. 그리고 애매한 중간 평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보궐. 네, 왜냐하면 조희연 교육감님이 오늘 또 저는 좀 뭐 법원 판결에 좀 별로 동감 못하지만 어쨌든 이제 재보궐이 서울시 교육감이 큰 선거이기 때문에 교육감직 상실형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10월에 또 보궐 선거에 좀 사이즈가 커졌죠. 예. 네, 그런 중간 평가도 이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물론 같아요. 뭐 정당 공천이 아니긴 하지만 하지만. 이제 선거를 정치권에서는 신경 안 쓸 수가 없다 이런 애매한 중간 말씀이시죠. 평가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교육감 선거는 이제 평가라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의 그 흐름을 체크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선거 결과가 될 것 같고요. 이제 10월 재보궐 부분들의 이제 지방선거. 예, 거기도 따져보면 똑같아요. 사실 2대2. 민주당은 사실 호남 지역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지 이거는 않습니까? 내부 싸움이라서 예, 조국 그게 혁신당과. 숙제인 예. 것 같은데 이것도 당대표들 간에는 큰 부담은 안 될 거예요. 그런가요? 왜냐면 지금 나와 있는 데가 강화하고 부산 금정이라서 거기는 당연히 국민의힘 텃밭이라서 거길 뺏기면 모를까. 근데 뺏길 공산이 거의 없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 측에서도 호남을 국민의힘에 뺏길 여지가 없어요. 조국 혁신당이 지금 조국 도전하고 혁신당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네. 봐서는 치열한 어떤 이슈는 만들 수 있으나 생산적으로는 언론들의 어떤 주목도를 끌을 수 있으나 결과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민주당이 이긴다. 네, 저는 그런 예. 뭐 흐름을 절대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봐요. 다만 저는 이제 뭘 보냐면 보수가 최근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에서 단일화 실패로 계속 그렇죠. 약간 조희연 교육감에서 당선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밑작업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정치력 같은 거는 한동훈 대표한테 좀 요구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그런 맥락에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도와줄 거예요, 진보 쪽은. 왜냐면 30일날 검정교과서 이제 결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역사 논란이 붙어요. 최고. 그 중에 지금 제가 취재한 바로는 검정교과서 중에 이름 모를 출판사께 하나가 선정이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요? 소형주 그 단독? 내용 자체가 예. 아마 뉴라이트 쪽의 어떤 역사교과서 하나를 끼워 넣는 것 같은데 아마 그게 촉발이 되면 이번 교육감 선거는 역사 논란에 대한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선거전이 펼쳐지면 결국에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또 도와주는 것이다. 네.
참 짚어야 될 게 많은데요.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도 이 조합으로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 여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드린 질문들을 다 소화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 좀 하고 싶었었는데 못했다라고 하는 게 있으시면 그 이야기로 마무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많이 하셔야죠. 네. 이재용 위원장님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네. 가운데서 지금 커피 다 드셨습니다. 네. 커피가 쓰다는 거를 여기가 덥다는 것도 알았고요. 네. 아니 너무 인생 쓴 거예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감은 좀 잡은 것 같아요. 네. 감은 잡았는데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보면서 대통령의 이제 오늘 간담회를 보면서 속으로 저 부분은 좀 아쉽다는 부분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이럴 때는 저는 뭐 정당인으로서는 좀 큰 틀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제발 이런 거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부딪히면서 본인 스스로 그리고 우리 또 용산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부딪히면서 스스로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당정 갈등 아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뭐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내부적으로 물론 뭐 지금 어느 정도 긴장은 있습니다. 긴장감은 있는데 그것이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도 좀 많이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정 갈등은 이번에 반드시 추석 전에는 어느 정도 그림이 양당 대표가 나와서 좀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료 이 붕괴가 당정 붕괴로 이어지는 부분들을 보면서 우려가 커요. 짧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뭐 제가 좀 뭐 좋아하는 바는 없으나 미운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경로 자주 하면 건강에 해롭다. 혈압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경로 좀 그만하시고 차분해지시고 한동훈 대표도 곧 알게 될 겁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거. 마무리하시죠. 네. 오늘 서영주 부대변인한테 많이 배우고 갑니다. 오늘 거의 평론계의 메시. 어떤 순간에도 골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을 드리블이 장난이 아니에요.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탄했어요. 세 분, 오늘 더 이상 말씀 없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서영주를 칭찬하면서 끝냈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인터넷 TV 설치, 정수기 렌탈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합니다. 인터넷 TV 가입 시에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 원, 최대 78만 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추가로 유심도 변경 시에 최대 30만 원 추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3초 만에 통신사별 월 요금 계산이 가능하고요. 365일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1670-2571번으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보십시오. 자, 김은지의 뉴스인 8월 29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